나는 해진 치마를 다림질하며 아침 햇살 속에 멍하니 서 있었다. 30대 중반의 삶은 너무나 정직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강릉 외곽, 낮은 언덕 위의 단독주택. 남편 태훈은 건축 자재 회사를 운영했고 나는 아이도 없고 시간도 많은 전업주부였다. 그날은 시댁 식사 자리가 있었다. 정갈한 회색 원피스에 머리를 낮게 묶고 얇은 크림색 카디건을 걸쳤다. 아내는 평소 잘 입지 않는 레이스 브라렛을 입었다.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전히 여자라는 걸. 식탁엔 미역국과 고기전, 도라지 무침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나를 훑었다. 이런 자리는 늘 지루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내 귀에 너무 가까웠다. 태훈의 아버지, 민석 씨. 평소엔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놀랐지만 몸은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는 천천히 대화를 나눴다. 정확히 말하면 말을 나눈 게 아니었다. 그는 침묵으로, 눈빛으로, 몸의 방향으로 말했다. 그가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앉았을 때 우리만의 경계가 생겨났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마당으로 나갔다. 자리가 부족하다며 나와 민석 씨만 택시에 같이 탔다. 조용한 차 안. 그의 손이 내 옆에 놓였고 손끝의 열이 내 허벅지 가까이에 느껴졌다. 나는 창밖의 저녁 풍경을 바라보며 그의 옆모습을 느꼈다. 집 앞에서 그는 잠시 날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내렸다. 그 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카디건을 벗고 원피스를 벗고 그 안에 나를 봤다.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서의 나를. 다음 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된장국을 데웠고 태훈의 셔츠를 다려서 걸어줬다. 하지만 내 안에는 다른 세계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민석 씨의 손끝, 눈빛, 무언의 공기 속에 흐르던 그 기묘한 긴장감. 일상은 그대로였지만 나는 달라졌다. 그리고 그 변화는 되돌릴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평소처럼 살아갔다. 시장에 가서 두부를 사고 정육점에서 갈비를 샀다. 하지만 나는 이제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였다. 민석 씨는 연락하지 않았다. 문자도, 전화도, 아무것도. 하지만 그의 침묵 속엔 이상하게도 확신이 있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스스로 이유를 만들어 다가갈 것을. 결국 나는 핑계를 찾았다. 태훈의 생일 기념사진 콜라주를 만든다며 예전 가족 사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민석 씨 계세요? 지금요? 오후 4시쯤 오세요. 저는 잠깐 나갔다가 올게요. 시계를 봤을 때는 3시 48분.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은은한 아이보리색 원피스. 깊지 않은 브이넥. 단정하면서도 몸의 곡선을 따라가는 부드러운 실루엣. 속옷은 새로 산 블랙 레이스 세트. 보여주려는 건 아니었지만 내 몸은 기억하기를 원했다. 비가 막 그친 마당엔 흙냄새가 났다. 민석 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문을 열었다. 회색 니트와 청바지. 무심한 듯 단정했다. 나는 마루에 앉았고 그는 차를 준비했다. 조용한 마당. 작은 찻잔과 그 사이에 우리는 오래된 앨범을 넘기며 웃었다. 사진 속의 그는 정고, 태훈은 어린 아이였다.
하지만 내 눈은 사진이 아닌 그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이 내 손 옆에 멈췄을 때 그가 조용히 말했다. 처음 너를 봤을 때가 기억나.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지. 태훈이가 널 보며 눈을 못 떼더라.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못 봤어. 그의 눈이 내 눈을 바라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렸다. 가볍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는 손을 움켜쥐지 않았다. 하지만 손끝의 떨림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확실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생각했다. 그는 나를 본 것이다.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여자로서. 며칠 후 메시지가 도착했다. 태훈 생일 선물 같이 골라줄 수 있을까? 너무 촌스럽게 고를까 봐 걱정이야. 오늘 오후. 바쁘지 않다면. 마침내 그가 움직였다. 나는 몇 번이나 메시지를 읽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답장은 담백하게 보냈다. 좋아요. 2시 이후로는 괜찮아요. 우리는 바닷가 근처의 소도시, 동해의 작은 쇼핑몰에서 만났다. 낡은 벽, 낙서 가득한 화장실. 그리고 자동 커피 머신의 씁쓸한 냄새. 그런데도 그 공간은 아름다웠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검은색 코트에 목까지 잠근 터틀넥 니트를 입고 있었다. 단정했지만 눈빛은 차분하지 않았다. 우리는 셔츠와 넥타이를 골랐다.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살짝 스치자 목소리가 떨렸다. 요즘 태훈 취향이 좀 이상해졌죠. 그 사람은 원래 뭔가 소중한 걸 몰라.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깊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 눈동자 안에서 무언가가 터질 듯 팽팽했다. 그 순간 세계가 멈췄다. 그는 내 손목을 천천히 잡았다. 아무 말 없이 부드럽고 확실하게. 우리 어디로 가는 걸까요?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나도 몰라.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아. 그가 말했다. 언젠가 되돌아갈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워. 아마 그걸 원했던 걸지도 몰라요. 그 후 우리는 작은 골목의 찻집으로 갔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그는 내 손을 탁자 위에서 잡았다. 이번엔 숨기지 않았다. 가장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우리를 보지 않았고 우리는 오직 서로만을 보고 있었다. 그날 돌아오는 길. 그는 내 허리선을 손끝으로 스쳤다. 조용히, 그러나 너무나 명확하게. 숨이 멎을 뻔했다. 또 보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나는 속삭였다. 고지여. 그날 이후 우리는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침묵은 끝이 아닌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며칠 뒤 내게 메시지가 왔다. 주말에 시골 별장에 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필요 없어요. 그냥 오고 싶다면. 나는 숨을 크게 쉬었다. 메시지를 5번은 넘게 읽었다. 답장은 보내지 못했다. 대신 짐을 챙겼다. 태훈에겐 친정 친구 만나러 간다 고 말했다. 그는 고개만 끄덕였고 질문도
관심도 없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보지 않고 있었다. 별장은 충청북도 제천 외곽 작은 시골 마을 수살리 근처에 있었다. 고요한 언덕 위 대추나무와 감나무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면 버건디색 나무집이 나타났다. 문을 여니 그가 있었다. 민석 씨. 청바지에 헐렁한 베이지 린넨 셔츠. 단추 하나가 풀린 채 손엔 머그컵을 들고 있었다. 커피 향과 나무 냄새, 그리고 약간의 담배 냄새. 그가 사는 공간의 냄새였다. 올 줄 몰랐어. 나도 안 올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대신했다. 별장은 작고 아늑했다. 현관을 지나면 작은 거실. 오래된 소파와 책이 꽂힌 낮은 책장. 그리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대추나무와 붉게 물든 잎들. 나는 가방을 내려두고 그가 끓여준 생강차를 마셨다. 무언가를 말할 필요가 없었다. 점심 이후 그는 나를 마당으로 이끌었다. 그늘진 곳에 오래된 그네가 있었다. 거친 나무판과 2개의 밧줄.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앉아봐요. 나는 조용히 앉았다. 오늘 입은 건 얇은 회색 린넨 원피스. 자연스럽게 흐르는 실루엣에 몸을 살짝 감싸는 허리선. 속에는 바닐라빛 레이스 브라와 팬티.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감각을 위해. 그는 내 등 뒤에 섰다. 그리고 밧줄을 잡고 천천히 그네를 밀었다. 앞뒤로 흔들리는 그 감각. 내 허벅지가 살짝 떨리고 바람이 원피스 자락을 흔들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2 다리를 모아 앉았다. 그의 손이 내 옆구리를 스쳐 지나갔다. 의도하지 않은 듯한. 그러나 결코 우연이 아닌 움직임. 이런 게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내가 속삭이듯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네가 멈췄다. 그가 앞으로 걸어 나와 내 앞에 섰다. 당신이 먼저 그 위험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동자가 내 시선을 잡았다. 말없이. 그 순간 그는 내 볼에 머리카락을 넘겼고 그 손끝이 내 귀 뒤를 스쳤다. 심장이 멈출 듯 뛰었다. 지금 키스하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게 변할 거예요. 나는 속삭였다. 이미 변했어요. 하지만 그는 입을 맞추지 않았다. 대신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살며시 눌렀다. 그 손길 속에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방에 홀로 누웠다. 창밖엔 풀벌레 소리. 창문 틈 사이로 비치는 달빛. 나는 흰색 슬립을 입었다. 얇고 부드러운 실크 소재. 허리선엔 작은 리본. 목 아래엔 자수 장식. 손끝으로 슬립을 감싸 쥐었을 때 내 몸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노크 소리가 났다. 2번.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들어왔다. 그 순간 세상엔 소리도 빛도 없었다. 오직 우리 둘. 그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았고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그 온기가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숨결이 내 귀를 간지렸다.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나는 돌아왔고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다. 태훈은 예전처럼 아침에 셔츠를 찾았고 나는 말없이 다려주었다. 커피를 끓이고 바닥을 쓸고 세탁기를 돌리고. 하지만 내 안엔 다른 여자가 살고 있었다. 밤이면 거울 앞에 섰다. 베이지색 잠옷 아래 검은 레이스 브래지어와 팬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 내가 어떤 여자가 되었는지를. 민석 씨는 연락하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마치 서로의 존재를 닫아버린 듯. 하지만 내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손길, 그의 침묵, 그가 바라보던 시선의 온도. 어느 날 태훈은 물었다. 요즘 이상해. 너 자꾸 멍하니 있는 것 같아. 어디 아파? 나는 웃었다. 그 웃음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그날 밤 거실에 혼자 앉아있던 나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우편함에 손글씨로 된 이름 없는, 봉투도 없는. 찾지 마요. 떠납니다. 영원히일 수도 있어요. 당신을 아프게 하기 싫어요. 당신은 이제 당신 스스로의 사람이에요. 한 줄 한 줄. 그의 글씨체는 익숙했다. 담담했지만 지독하게 슬펐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편지를 꼭 쥐고 현관문 앞에 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가장 좋아하는 속옷을 꺼내 입었다. 빨간 레이스. 등 뒤가 깊게 파인 디자인. 위에는 하늘색 얇은 원피스를 입고 맨발로 밖으로 나갔다. 여름밤. 도시는 고요했고 라일락 향기가 떠돌았다. 나는 동네 버스 정류장에 앉아 무릎을 가슴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다만 그리웠다.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 안에서 발견했던 나 자신이. 다음 날 나는 다시 일어났다. 태훈은 아무것도 몰랐다. 아침밥을 먹고 출근했다. 나는 욕실 거울 앞에 섰다. 손끝으로 입술을 만졌다. 어색하게 웃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그 집 앞을 지났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대문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정원엔 잡초가 무성했다. 하지만 그네는 그대로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보낸 사람 없음. 단 하나의 메시지. 그네 아래 작은 돌멩이 하나 남겼어요. 당신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달려갔다. 숨이 찼다. 무릎을 꿇고 흙 속에서 조심스럽게 돌을 드러냈다. 작은 상자. 안엔 사진 한 장. 우리가 찻집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순간. 흑백으로 바랜. 그리고 그 뒤엔 단 하나의 문장. 이건 끝이 아니야. 단지 숨은 챕터일 뿐.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